몇 주 동안 이어져온 우리의 추측이 끝났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금요일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나는 현재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치료를 받고 있다.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내려야 하는데 실수를 할 수는 없다. 총리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총리직의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내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 라고 전한 뒤 힘없이 기자회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계 언론들은 앞으로 일본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다음 주 화요일 일본 정부가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총리 선거를 위한 의회 투표가 뒤따를 것이다. 아베 총리를 이을 잠재적 후임자는 이미 등장했다. 아소다로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책실장.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정부의 현재 정책에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장질환의 재발을 겪었다며 사임을 결정했다 라며 아베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내가 물러나겠다. 일본은 제2차 팬데믹을 겪고 있다 말한 점을 강조했고, 또한 아베 총리는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머물려고 했지만 병원을 방문한 후에 월요일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전쟁 범죄로 기소된 총리의 손자이자 전직 외무장관의 아들이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 쳤다 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사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차기 총리가 한국과의 어긋난 관계를 풀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며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직면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의 관계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인물이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아키타현 오가치군 유자와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골판지 공장에서 학비를 모아 호세이대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중의원 오코노기 히코사부로의 비서로 무려 11년이나 지내다가 가나가와현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무엇보다 니카이 간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죠. 니카이가 이끄는 파벌에는 무려 47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극보수로 알려진 스가를 따를 스가 그룹이 약 3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니카이는 유명한 킹메이커로 지난 2018년 아베 총리가 임기를 연장할 때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고,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니카이가 실질적인 배우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차기 총리로 확정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와다 하루키 도쿄 명예교수는 한일 관계가 발전하려면 스가 장관이 차기 총리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 라는 폭탄 발언까지 했는데요. 스가 장관은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발언을 수차례 하며 미국이 G7에 한국을 초대하고 싶다는 의견에 강하게 반대해왔고,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 라고 밝히며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내 한국 기업들의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한국으로의 송금 중단 등의 방법들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하겠다고까지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보다 더 충격적인 인물이 새로운 일본의 1인자가 되길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KBS 의료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국가 원수의 건강, 이것은 급비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아베 총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극비로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노출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7월 6일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로 인해 상당히 소란스러웠죠. 그 다음 8월 17일 직접 7시간 반 동안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말이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다시 공개적으로 아침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의 쇼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봤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어느 정도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17살 때부터 알아온 병이고 이를 사실상 극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이 완치는 아니지만 거의 다 완치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신조가 총리직을 사임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복합적인 문제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코로나 대응 실패 그리고 스캔들입니다. 이번 5월에 내기 마작을 해가지고 그 혐의로 쿠로카와 검사장이 사임을 했죠. 쿠로카와는 아베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내정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며 현재까지 아베 정권이 저지른 모든 비리는 그 사람이 완전히 없애주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온갖 비리들을 덮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검찰이 수많은 정치인들을 법정의 죄인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법정에 나갈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겠죠. 그러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 다음 선거를 치르면 자민당은 참패할 것이고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아베 총리가 물러났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은 표면적인 사유일 뿐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 분석은 호사카 유지만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는 아프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총리직을 그만두는 유일한 이유일까? 라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아베 총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잘못된 정책들을 발표했다. 일본 모든 가정에 2개의 천 마스크, 일명 아베노 마스크를 배포하려는 그의 계획은 헛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조롱받았다. 동시에 아베 총리와 그의 측근들은 다양한 스캔들에 휘말렸고 그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베 총리가 측근과 친구들의 특별한 혜택을 준 모리토모 학원과 가케 학원 스캔들,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점점 더 호화스러운 벚꽃 축제를 열어 자신의 지지자들을 초대한 벚꽃 스캔들, 아베 총리가 검찰총장으로 밀던 검찰 고위 간부가 불법 도박으로 사임한 스캔들, 아베 총리와 가와이 가스유키 여사의 측근인 안리 의원이 지난 선거 때 돈으로 유권자들을 매수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까지 됐다 라고 보도하며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새로운 총리를 내놓으려 한다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면서 한국을 향한 막말 수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이낙연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새 대표로 한국 정계에서 유수의 지일파 이 전 총리가 선출됐다. 아사히 신문도 다음 대선에서 유력 후보인 이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가 됐다. 일본 특파원 경력이 있고 일본어가 능통한 한국 정계 굴지의 지일파 라고 소개했고 마이니치 신문과 교도통신도 이낙연 전 총리를 일본통 도쿄 특파원을 지낸 지일파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일파는 친일파와는 달리 일본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을 뜻하지만 일본 언론들의 뉘앙스는 한국이 이전처럼 자신들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라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大家好，我是 팅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안타까운 부상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토트넘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지난 16일 펼쳐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도중 오른쪽 팔이 부러져 이번 주 수술을 받게 됐다며 수술 이후 재활 때문에 한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상대 수비수와 충돌해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안고 경기를 끝까지 뛴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라이프치히와의 챔스 16강 1차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의 시즌 아웃을 예상하며 이보다 상황이 더 나쁠 순 없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수술 후에 예측할 수 있겠지만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탄 상황에 부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하게 돼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7년 6월에 치러진 카타르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원정 경기에서 공중볼 경합 후 착지 과정에서 오른팔 전완골부 요골 골절로 수술을 한 적이 있어 더욱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골절 소식이 바이두 등 중국의 여러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 축구 팬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여자친구 못 사귀게 해서 그런 거야. 여자친구 사귀었다가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
쏜 어제 경기에서 맥가이어가 아무 카드도 안 받은 거 보고 분노해서 탁자 치다가 부러진 거 아니야? 아샤이는 뒤에서 1등이라 익숙해지면 괜찮아. 너한테 졌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은 마작하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탁자를 쳐서 팔뚝이 골절됐었어. 골절인데 풀타임 뛰고 멀티골에 게다가 극장골? 손의지. 손흥민 전반전에 상대 선수랑 충돌해서 쓰러졌을 때 팔을 다쳤어. 마지막에 결승골 넣고 세레머니 할 때도 동료들에게 손흥민은 팔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손흥민이 결승골 넣기 전에 이미 골절되었었다는 얘기잖아. 끈기가 진짜 무섭다. 시작하자마자 다쳤어. 어쩐지 극장골 다시 보기 하는데 팔 자세가 좀 이상하더라. 손흥민이 부러진 건 손이고 토트넘이 부러진 건 다리네. 무리뉴 너무 어렵겠다. 베르바인만 남았다. 그날 놀랍게도 팔 골절상을 입고도 끝까지 버티고 게다가 마지막에 미친 속도로 극장골까지. 정말 대단하다. 골절로 극장골을 넣는 이 인내심. 중국 국대가 이기지 못하는 게 매우 정상이네. 끝났다. 무리뉴 공격 라인에 선수가 없다. 아쉽다. 폼이 좋았는데. 제기랄 가짜뉴스. 나는 아직도 내일 너의 경기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끝났다. 에이스 부상당함. 토트넘의 손흥민 플러스 케인, 첼시의 플리시치 플러스 아브라함, 맨유의 포그바 플러스 레시포드 플러스 맥토미니. 이 세 팀 모두 좀 어렵네. 골절에도 최고일 수가 있네. 경기 막 시작하고 수비수랑 부딪혔던 그때 골절당함. 경기 내내 버티다니 깔 게 없다. 골절인데 멀티골이라니 빵즈가 무섭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 알리는 다리 안 부러졌어? 손의 쾌유를 빌고 토트넘은 힘내. 알리의 사과가 진심이길 바랄게. 무리뉴 너무 힘들겠다. 토트넘 너무 어렵다. 2명의 주전 공격수가 부상이라니. 알리도 폼이 안 좋고 중원엔 원래 아무도 없고 리그 4위는 위험하겠어. 모두 안심해. 나 베르바인을 사온 건 바로 팀의 영광을 위해서야. 내가 반드시 공격의 대들보가 될 거야.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별. 우측광을 추천한다. 빠른 쾌유하기를. 한국 천왕. 비록 나의 첼시와 토트넘이 곧 맞대결을 하지만 진심으로 쏜 세븐을 축복해. 곧 챔스 경기인데 어떻게 정비하나. 팔 골절인데도 버텨서 풀타임을 뛰었고 게다가 극장골까지 넣었어. 손흥민은 최고다. 맞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무리뉴는 울지 않아. 팔 골절인데 풀타임을 뛰고 멀티골 넣고 게다가 극장골까지? 아니겠지. 팔 골절인데 경기 내내 고강도로 날아다니고 몸싸움할 때 신체 균형을 유지하면서 팔까지 흔들 수 있어? 손흥민은 지구인이 아닌 건가? 정말로 쏜나우도 외계인이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축구 본 지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골절인데도 계속 뛰었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음. 손흥민의 의지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골절돼서 풀타임 뛰고 멀티골에 극장골. 정말 강하다. 너 손흥민이 골 넣고 동료 선수들이 팔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 못 봤어? 이 아이 정말 필사적으로 한 거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마도 가벼운 골절일 거야. 나도 운동했을 때 발 펴서 부러진 적 있었는데 버티면서 뛸 수 있었어. 분명히 쏜 축구왕보다 심하게 다쳤었어. 그래도 손흥민이 버티면서 축구한 건 정말 대단한 거야. 바른 말을 몇 마디 하자면 한국인의 정신력은 정말 쩔어. 골절인데도 극장골을 넣다니. 구체적인 인품에 대한 건 빼고 의지력은 정말 대단하네. 손흥민을 싫어하면 그냥 댓글 달지 마라. 손흥민의 인품과 축구 매너 모두 프로 선수들의 모범이야. 싫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정말 좋지만 저번 파울은 팩트잖아. 골절된 상황에서 2골이나 넣었다니. 이게 바로 프로 정신이야. 축구장에 관우. 망했다. 에이스가 다쳤다. 우레이 임대하면 공격진의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수 있다. 챔스 경기 전 연막탄이네. 지더라도 더 좋은 이유가 생겼네. 지금은 오직 부상만이 아샤의 쏜을 막을 수 있다. 수비 후 역습 전술은 과도하게 핵심 선수들을 사용하지 공격수에 의지해서 무리하게 수비하지. 전에는 질라탄이 그랬고 지금은 케인과 쏜이 그렇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손흥민의 역할이 케인보다 더 큰 것 같아.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한 무리의 꼬맹이들처럼 플레이가 더 민첩하고 스피드도 더 빨라. 그래서 이번에 토트넘은 정말 골치가 아프겠어. 무슨 상황이야? 팔이 골절되었는데도 극장골을 넣을 수 있다니 쩐다. 아시아 넘버원 형님의 프로 커리어에 영향을 끼치려나? 쏘형 잘가. 무리뉴 이 멍청한 게 무리하게 손방지를 기용해서 손방지의 부상을 초래한 거야. 맨유의 레시포드 부상당했을 때 무리뉴의 고견을 참조해봐. 토트넘 망했네.
케인 부상에 손흥민도 부상. 선생님과 토트넘 너무 안타깝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로 너무 괴롭다. 아시아 최고 선수인데 소중하게 여겨야 해. 쌤통이다. 너 제정신이냐? 뇌에 마비가 왔나? 언제 골절된 거야? 내가 경기 봤을 때는 못 봤는데 10분 뛰었을 때 골절되었어. 계속 참고 마지막에 극장골 넣은 거임. 비록 한국 선수지만 힘내. 케인 다치고 손흥민도 다치고 토트넘은 순탄하지가 않네. 손흥민 오른팔 부상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서 경기장에 복귀하기를 기대할게. 안타깝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길 바랄게. 손흥민은 아시아의 빛이야. 비록 정말로 한국인을 싫어하지만 특히 스포츠 항목에서. 하지만 손흥민은 황인종도 축구계에서 세계적인 선수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지. 농구